스마트폰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애플, 시리, UX 설계. 그 믿음은 경력이 되었고 박수 속에서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지 단 48시간. 그 모든 확신은 무너졌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기기, 화면이 없는 인터페이스, 눈동자와 손짓만으로 작동하는 세상, 그리고 감정을 읽는 AI까지. 지금부터 기술로 바꿔낸 미래, 대한민국. 그 숨겨진 진실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AI와 스마트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사라 마이어스입니다. 38살, 독일 출신이죠. 지난 10년간 애플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비전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었죠. 시리의 인터페이스 설계에도 깊이 관여했어요. 하지만 애플 내부에서 스마트폰 이후를 준비하는 프로젝트들이 시작되면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비전 프로젝트도 그중 하나였죠. 저는 확신했거든요. 스마트폰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을 떠나 스마트폰의 미래를 옹호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의 한 컨퍼런스 홀에서 저는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300명 넘는 청중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대체할 디바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절대로 말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온 개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뿌듯했어요. 제 철학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스마트폰만큼 완벽한 플랫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면, 터치, 앱 생태계까지 모든 게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오픈 AI가 조너선 아이브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새로운 AI 디바이스를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죠.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조너선 아이브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는 아이폰을 잡스와 함께 만든 사람이니까요. 그의 디자인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기사를 더 읽어보니 투자 규모가 무려 10억 달러였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스마트폰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설마 정말로 스마트폰 시대가 끝나는 건 아니겠죠?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젠틀몬스터와 함께 AI 글래스를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코웃음 쳤습니다. 또 삼성이 애플 따라하기지 뭐. 구글 글래스도 실패했는데. 그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뭔가 달랐어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반응 속도였어요. 기존 스마트 글래스들이 몇 초씩 걸리던 걸 밀리초 단위로 줄였다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뭔가 요동쳤어요. 불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요? 밤늦게 랩톱을 켜고 삼성의 AI 글래스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브 영상들, 기술 리뷰들, 심지어 한국 현지 뉴스까지 번역해서 읽어봤죠.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며 한국어 기사들도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특히 HBM 반도체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엔비디아도 삼성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애플도 삼성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삼성이 자체 AI 칩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단순히 하드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애플의 전략과 똑같잖아요. 아니, 어쩌면 더 진화된 형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고 말이에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해보겠다고 다짐했죠. 만약 정말로 스마트폰을 위협할 만한 기술이라면 저도 인정할 용의가 있었어요. 적어도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 확신을 뒤흔들 만한 것이 정말 있을까요? 비행기표를 끊으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안에서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간 쌓아온 제 철학이 무너진다면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하게도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새로운 걸 발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창문 밖 구름을 바라보며 한국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승객들의 동선을 분석해서 맞춤형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런 걸 독일에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출입국 심사대에서도 얼굴 인식이 즉시 이뤄졌고 제 여권 정보가 자동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삼성 디지털시티로 향했습니다. 기사님께서 한국어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자 차량에 설치된 번역 디바이스가 실시간으로 독일어로 통역해줬어요. 와, 이런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억양까지 자연스럽게 번역되고 있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건물마다 설치된 스마트 시스템들이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있었죠. 신호등도 단순히 시간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최적화되고 있었습니다. 삼성 디지털시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스플레이 같았거든요. 외벽에 설치된 투명 디스플레이들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내부 온도, 심지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미래의 도시 같았어요. 로비에서부터 놀라웠습니다. 안내 로봇이 제 얼굴을 스캔하더니 완벽한 독일어로 인사했어요. 사라 마이어스님 환영합니다. 김준영 팀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을까요? 사전에 등록해둔 방문자 정보와 얼굴 인식을 연결한 거였습니다. 안내를 받아 AI 글래스 체험실로 들어갔어요. 김준영이라는 분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양인들과는 다른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눈빛이었거든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에도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애플에서 일하셨던 분이시죠? 김준영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언어적 완벽함이 아니라 제 배경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들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의적인 마음으로 왔어요. 스마트 글래스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거든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굳이 돌려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준영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직접 체험해 보시죠. 말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니까요. 그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곧 놀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체험실에 들어서자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3차원 공간이었어요. 제가 움직이는 대로 화면의 내용도 따라서 변했습니다. AI 글래스를 쓰는 순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화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현실과 디지털이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었어요. 제가 고개를 돌리면 즉시 해당 방향의 정보들이 나타났고 생각만으로도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 뇌와 직접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HBM 반도체 덕분입니다. 기존 글래스들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했다면 저희는 모든 처리를 로컬에서 즉시 합니다. 지연 시간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김준영이 설명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허공을 그으면 즉시 반응했고 음성 명령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실행되었습니다. 애플에서 개발하던 기술들보다 적어도 3년은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5년 이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디자인이었습니다. 젠틀몬스터와의 협업 덕분인지 이 글래스는 정말 폐셀로 쓰고 싶어지는 디자인이었어요. 구글 글래스처럼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세련되고 멋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가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체험 중에 메타의 레이벤과 구글의 프로젝트 아스트라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비교해보니 차이가 극명했어요. 반응 속도, 정확도, 디자인 모든 면에서 삼성 제품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 같았어요. 사람들이 기술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사람에게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이 말했어요. 저희가 추구하는 철학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번개처럼 스쳤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화면을 봐야 했던 모든 동작들이 자연스러운 시선과 제스처로 대체되고 있었거든요. 체험을 마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애플에서 개발하던 인터페이스들이 갑자기 구식으로 느껴졌거든요. 터치스크린도 앱 아이콘도 모든 게 과거의 유물 같았습니다. 김준영이 물었어요. 어떠셨나요?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니. 저는 정직하게 답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예요. 앞으로 더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겁니다. 김준영의 말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는 이미 더 앞선 기술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서울에서는 정말로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보다 훨씬 빠르게 말이에요. 이제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애플의 고위 부사장이 한 인터뷰에서 10년 안에 아이폰은 사라질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아침에 마시고 있던 커피를 거의 뿜을 뻔했습니다. 애플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급히 뉴스 기사를 찾아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애플의 부사장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AI와 웨어러블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던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애플 내부의 공식적인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10년간 함께 일했던 회사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다니.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스마트폰 불멸론은 완전히 틀린 거였을까요? 갑자기 어제 체험했던 삼성의 AI 글래스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홍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김준영이 소개해준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AI 인터페이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조은혁이라는 KAIST 출신의 박사님도 함께였어요. 애플 부사장 발언 보셨죠? 조은혁 박사가 첫마디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분이었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애플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예요. 애플이 AI 개발에서 뒤처지고 있거든요. 한 디자이너가 말했습니다. 시리 봐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시리는 출시 초기의 놀라움 이후로 큰 발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글 어시스턴트나 알렉사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제가 애플에 있을 때도 시리팀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제 체험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삼성 글래스의 음성 인터페이스는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조은혁 박사가 눈을 빛냈습니다. 오픈 AI의 음성 모델을 삼성 하드웨어와 최적화했거든요. 클라우드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로컬 처리를 극대화했죠. 그때 한 디자이너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GPT 기반의 음성 인터페이스 앱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스타트업에서 만든 거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사라입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사라님. 오늘 서울은 맑고 기온이 섭씨 20도 정도예요. 독일 베를린보다는 조금 따뜻하네요. 서울 구경은 어떠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날씨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 상황을 파악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독일에서 왔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차세대 인터페이스예요. 조은혁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터치도 클릭도 필요 없죠. 그냥 말하면 됩니다. 정말 그랬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대화로 해결되었어요. 음악 재생, 메시지 전송, 일정 확인까지 모든 걸 음성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스마트폰보다 빠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스마트폰은 앱을 찾고 열고 터치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죠. 하지만 음성은 바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한 디자이너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번개같이 깨달았어요.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터치 인터페이스가 사실은 한계였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화면을 봐야 하고 손을 써야 하고 집중해야 하죠. 하지만 음성과 AI는 그런 제약이 없었어요. 그럼 정말로 스마트폰이 사라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은혁 박사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역할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지금처럼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카페에서 나와 서울 시내를 걸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작은 화면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AI 글래스가 대중화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겠죠. 자연스럽게 주변을 보면서도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호텔 로비에서 제 아이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15년간 혁신의 상징이었던 이 기기가 갑자기 구식으로 느껴졌어요. 터치해야 하고 화면을 봐야 하고 앱을 찾아야 하는 모든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끝나는 건가?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때 제 아이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애플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전 동료가 보낸 건데 새로운 AI 프로젝트 시작한다니 정말이야? 우리도 뒤처질 수 없는데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애플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이미 한국에서는 차세대 기술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1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렸거든요. 스마트폰이 영원할 거라는 믿음, 애플이 항상 앞서갈 거라는 확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는데 마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제가 준비해야 할 시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준영으로부터였어요. 청라에 있는 삼성 리서치에서 비공개 데모가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나요?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데모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차세대 시스템이에요. 실시간 번역, AI 카메라, 개인 비서 시스템이 모두 통합된 거죠.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청라까지 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의 종말에 대해 반신반의했는데 계속해서 제 상식을 뒤엎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삼성 리서치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외국인들이었는데 한 명은 미국에서 온 연구자 같았고 다른 한 명은 유럽 출신으로 보였습니다. 모두 저처럼 AI 기술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인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마이클 첸입니다. 스탠포드에서 왔어요. 미국인 연구자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라 마이어스예요. 독일에서 왔고 전에 애플에서 일했었어요. 오, 애플에서요? 그럼 오늘 데모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우실 겁니다. 마이클의 눈이 반짝였어요. 데모룸에 들어서자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360도 몰입형 환경이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김준영이 나타나더니 우리를 안내했어요. 오늘 보여드릴 건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죠.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AI 글래스를 쓰고 특별한 반지 형태의 컨트롤러를 끼웠어요. 그러자 제 주변 공간 전체가 인터페이스가 되었습니다. 허공에서 문서를 편집할 수 있고 손가락 움직임만으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실시간 번역 기능이었습니다. 김준영이 한국어로 말하면 즉시 제 글래스에 독일어 자막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문맥과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마치 김준영이 독일어로 직접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독일어로 물었는데 김준영이 즉시 한국어로 답변했습니다. 실시간 양방향 번역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삼성의 뉴럴 프로세싱 유닛과 오픈 AI의 언어 모델을 결합했습니다. 로컬과 클라우드를 지능적으로 분배해서 지연 없는 번역이 가능해요. 더 놀라운 건 AI 카메라 기능이었어요. 제가 보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기본 정보가 나타났고 제품을 보면 가격 비교와 리뷰가 즉시 나왔어요. 책을 보면 자동으로 요약해주고 음식을 보면 칼로리와 영양 정보까지 알려줬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이거 조너선 아이브의 철학이 살아있네요. 기술이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복잡한 기술이지만 사용자는 전혀 복잡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모든 게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제 능력이 확장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개인 비서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제 일정, 취향, 업무 패턴을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해뒀어요. 심지어 제가 독일에서 즐겨 마시던 커피 브랜드까지 파악해서 근처 매장을 추천해줬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이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타루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김준영이 답했습니다. 타루와 대화해보니 정말 사람 같았어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제 감정 상태까지 파악해서 적절히 반응했습니다. 제가 피곤해 보이면 휴식을 권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면 음악을 추천해줬어요. 타루야, 너는 정말 사람 같구나. 제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라님. 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타루의 대답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체험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어요. 특히 마이클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스마트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겠네요. 그뿐만 아니라 컴퓨터, 태블릿까지도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김준영이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미래입니다. 기기가 사라지고 경험만 남는 세상이죠. 데모룸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었어요. 스마트폰 시대의 종말이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제게 말했어요. 사라,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애플에서 이런 걸 개발하고 있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이 정도 수준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노트북을 켜고 오늘 체험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써도 끝이 없었어요.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미래였거든요.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혁신이 세계를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변화의 현장에 서 있다는 걸요. 한 사람의 체험이 결국 전 세계의 인식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의 말이 도시를, 아니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다음날 오전이었어요. 호텔 방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와 지금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가방 속에서 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애플에서 일할 때 작성했던 내부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의 미래, 터치 기반 UX의 진화 방향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니 얼마나 근시안적인 관점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제가 2년 전에 작성한 왜 스마트 글래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문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당시 저는 확신에 차서 썼었죠. 배터리 수명의 한계, 사회적 수용성 부족, 기술적 미성숙 등등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스마트 글래스의 실패를 예언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놓친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의 HBM 기술이 배터리 문제를 해결했고 젠틀몬스터와의 협업이 디자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AI 기술의 발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제 예측이 틀렸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었어요. 서구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아시아의 혁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삼성을 단순히 애플을 따라하는 회사로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새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을 나는 틀렸다 마이너스 한국에서 본 진짜 미래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HBM 분야에서는 독보적이며 이것이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젠틀몬스터와의 협업을 통해 잊고 싶은 기술을 만들어냈다. 이는 구글 글래스가 실패했던 디자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다.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로컬 처리와 클라우드의 최적 조합을 구현했다. 이로 인해 실시간 반응이 가능해졌다. 써가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10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과 철학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전문가의 자세가 아닐까요? 문득 김준영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말이요. 애플에서 일할 때는 기술 자체에만 집중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사람과 기술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타루와의 대화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음성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진짜 대화 상대 같았어요. 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던 타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기술이 인간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준영으로부터였어요. 사라님 어떠셨나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몇 분 후 김준영의 답장이 왔어요. 인정하는 용기가 진짜 전문가의 자질입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도 기술만큼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가서 계속 썼습니다. 애플은 자만했다. 아이폰의 성공에 취해서 다음 패러다임을 준비하지 못했다. 반면 삼성은 준비했다.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AI까지 전 영역에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해왔다. 한국의 기술 생태계는 협업을 기반으로 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로컬과 글로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사용자 경험을 중시한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글을 마쳤습니다. 총 1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 깨달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끝냈어요. 나는 틀렸다. 스마트폰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는 이미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가.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 풍경이 보였어요. 고층 건물들 사이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새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 편견과 오만함을 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미래가 무엇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독일로 돌아가야 했지만 제 마음의 일부는 이미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 본 미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독일로 돌아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서 이번엔 더 깊이 들어가 보겠다고 말이에요. 김준영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김준영은 바로 답했어요. 물론이죠. 사실 저희도 글로벌 관점이 필요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협업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젊은 디자이너들과 만났어요. 평균 나이가 30대 초반인 팀이었는데 모두 세계적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지훈이라는 서울대 출신 디자이너였어요. 29살밖에 안 됐는데 AI 인터페이스에 대한 철학이 정말 깊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사라님, 디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용자와 기술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거요? 제가 답했어요. 이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과거의 디자인이에요. 이제는 인간의 인지 구조 자체를 설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며칠간 함께 작업하면서 점점 깨달았습니다. 기존 디자인은 화면의 버튼을 어디에 놓을지 색깔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했어요. 하지만 AI 시대의 디자인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계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지훈이 타루를 불러냈어요. 타루야, 사라님이 지금 어떤 기분인 것 같아? 사라님은 지금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배움에 대한 열정도 강하게 느껴져요. 정말 정확했어요.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을 타루가 그대로 읽어낸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인지 구조 설계예요. 이지훈이 설명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도록 설계하는 거죠. 함께 작업하면서 놀란 건 한국 젊은 디자이너들의 글로벌 감각이었어요. 이들은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세계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서양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융합시키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박민주라는 이화여대 출신 디자이너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효율성을 중시해요. 하지만 동시에 정이 많아서 감정적 교감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디자인을 만드는 게 저희의 도전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 만난 AI 시스템들은 모두 빠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이었어요. 이런 균형 감각은 서구에서는 찾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며칠 후 조은혁 박사도 합류했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AI 디바이스 콘셉트를 함께 개발해 보기로 했어요. 주제는 일상 속에 스며드는 AI였습니다. 기존 디바이스들은 모두 눈에 보여요. 조은혁 박사가 말했습니다. 스마트폰도 태블릿도 심지어 스마트 글래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진정한 AI는 보이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개발한 콘셉트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집안의 모든 사물에 AI가 내장되어 있지만 사용자는 그걸 의식하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벽의 페인트에도, 테이블의 표면에도, 심지어 옷의 섬유에도 센서와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삶의 언어예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지훈이 눈을 빛냈어요. 맞아요. 기술이 언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어나 영어를 의식하지 않고 쓰듯이 AI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써야 해요. 작업하면서 깨달은 건 한국 디자이너들의 철학이 정말 깊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멋진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박민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서구에서는 개인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의 조화를 생각해요. AI도 개인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인상적인 관점이었어요. 서구의 AI는 개인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데 한국의 AI는 사람들 간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조은혁 박사가 제게 물었어요. 사라님, 한 달간 함께 작업해보니 어떠세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특히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디자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설계하는 거죠. 이지훈이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깨달으셨네요. UX는 결국 공동체 감각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서구에서는 천재 개인의 창의성을 강조하지만 한국에서는 집단 지성을 통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팀 전체가 모여서 회식을 했습니다.
한국의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한 달간의 작업을 돌아봤어요.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사라님, 계속 한국에서 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박민주가 물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인생의 새로운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협업 프로젝트가 끝나고 독일로 돌아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팀 쿡이 애플 이벤트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스마트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폰은 여전히 혁신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그의 발언이 전 세계 테크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방어적인 발언이라는 걸 말이에요. 애플 내부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실제로 며칠 후 애플이 AI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때 제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테크크런치에서 칼럼을 써달라는 거였어요. 주제는 스마트폰 이후의 세계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과연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 체험한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키보드 앞에 앉아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그리고 인정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칼럼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솔직하게 썼습니다. 특히 삼성의 AI 글래스 체험담을 자세히 서술했어요. 서울에서 본 것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다. 지금이다. 이 문장이 제 칼럼의 핵심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차세대 기술이 현실이 되어 있었거든요. 서구에서 아직 실험실 단계인 기술들이 한국에서는 상용화 직전까지 와 있었어요. 칼럼에서 저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둘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통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셋째, 사용자 경험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타루와의 대화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성 인터페이스가 아니다. 진정한 디지털 동반자의 탄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애플의 팀 쿡은 스마트폰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현실은 다르다. 스마트폰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고 새로운 시대가 동아시아에서 시작되고 있다. 칼럼을 게시하고 나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첫날에만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실리콘밸리의 한 개발자가 남긴 거였습니다. 사라의 말이 맞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다. 동아시아의 혁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넥스트 디바이스 서밋에서 키노트 스피커로 초대받은 거예요. 세계 최고의 테크 컨퍼런스 중 하나였는데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수천 명의 업계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김준영과 조은혁 박사, 이지훈 등 한국 친구들이 응원해줬어요. 사라님이 아니면 누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건 제가 단순한 증언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있던 사람이 동양의 혁신을 경험하고 변화한 사례였거든요. 발표 당일 샌프란시스코의 모스콘 센터는 만석이었어요.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임원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서자 조명이 확 밝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마이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죠. 발표를 시작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지는 게 보였어요. 삼성의 AI 글래스 체험담을 이야기할 때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실시간 번역 기능, HBM 반도체의 성능, 젠틀몬스터와의 디자인 협업 등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가장 큰 반응을 얻은 건 타루와의 대화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녹화해온 영상을 보여줬는데 청중들이 놀라는 소리를 내는 게 들렸어요. 특히 타루가 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그곳에서는 현재가 되어 있어요. 발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미래를 예언하는가?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예언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은 서울에 있어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들렸어요. 모두가 한국의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구글의 부사장이 한 거였어요. 사라님이 보기에 실리콘밸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겸손함이요. 제가 답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만했어요. 혁신은 실리콘밸리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혁신은 사용자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곳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은 그곳이 한국이에요. 발표 후 수많은 미디어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김준영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발표 잘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 것 같아요. 김준영이 웃으며 답했어요. 사라님 덕분이에요. 한국과 세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로 저는 연결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동서양을, 과거와 미래를, 편견과 진실을 연결하는 역할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넥스트 디바이스 서밋에서의 발표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테크 업계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이에요.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년간 살았던 공간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컸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말이에요. 가족들에게 한국행을 알렸을 때 반응은 다양했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아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사라야, 네가 진짜 행복해 보인다. 오랜만이야.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이후로 제가 달라진 걸 스스로도 느꼈거든요. 더 겸손해졌고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준영과 조은혁 박사, 이지훈, 박민주까지 모두 나와서 맞아주었어요. 마치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김준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시는 거네요. 아직 멀었죠. 한국어부터 제대로 배워야 해요. 제가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타루가 도와줄 거예요. 이지훈이 농담을 했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은 판교에 있는 AI 웨어러블 스타트업이었어요. 창업한 지 3년 된 회사였는데 이미 글로벌 투자를 받은 유망한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최고 디자인 책임자로 합류하게 되었어요. 첫 출근날 회사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었는데 모두 열정이 넘쳤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다양성이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미국 출신도 있었어요. 대표이사인 최민석 씨가 저를 소개하면서 말했어요. 사라님은 우리에게 글로벌 관점을 제공해 줄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혁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하실 거예요. 첫 프로젝트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차세대 AI 글래스의 글로벌 런칭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술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제 역할은 전 세계 사용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거였어요. 작업하면서 놀란 건 한국 개발자들의 실력이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가 정말 높았어요. 특히 HBM 반도체를 활용한 로컬 처리 능력은 경이로웠습니다. 클라우드 없이도 실시간으로 복잡한 AI 연산을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대단해요. 제가 개발팀에게 말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기술은 못 봤어요. 젊은 개발자 한 명이 웃으며 답했어요. 저희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자체 개발해요. 그래서 최적화가 가능한 거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서구에서는 하드웨어는 따로, 소프트웨어는 따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혁신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어요. 몇 주 후 제품 발표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코엑스였어요. 전 세계 언론과 투자자들을 초대하는 대규모 이벤트였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되었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앞에서 한국어로 말하고 싶었거든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발표회 당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은 만석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해외 언론사들도 많이 왔어요. 심지어 애플과 구글에서도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라 마이어스입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독일에서 왔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 말에 더 큰 박수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진짜 혁신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새로운 AI 글래스를 소개하면서 저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이 제품에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기술과 인간의 조화, 효율성과 감성의 균형, 개인과 공동체의 연결까지 말이에요. 이 제품은 단순한 기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새로운 소통의 방식이고 새로운 삶의 철학이에요. 데모를 보여줄 때 타루도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루예요.
사라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타루가 한국어와 영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말하자 관객들이 감탄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당신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전달되었는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발표회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사라님은 왜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왔어요. 제가 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술을 도구로 보지 않아요.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봐요. 그런 철학을 배우고 싶었어요. 몇 달 후 독일에 있던 가족들도 한국으로 왔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걸 보니 뿌듯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한국어를 금방 배우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새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끝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 시간의 흐름이 느껴졌어요.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남편이 물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 와서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문화 속에서 진짜 제 모습을 찾았어요.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에 저는 한국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 되었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